자, 21번, 28번부터 33번 심리학자 카너먼 얘기인데 내용을 잘 봐봐. 뭐냐면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심리학자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논리적 사고 과정을 얘기했어. 첫째 줄이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잖아.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말을 해.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인간을 좀 우상화시키는데 심리학자 카너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카너먼의 주장은 그거야.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직감은 거의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선택의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인간을 좀 깎아내린 거지. 자, 그러면 심리학의 카너먼의 얘기는 어떤 건지 예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뭐냐면 예컨대 예시 영어란 단어 중에서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땡땡 R 세 번째에 R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많죠? 라고 하면 전자, 즉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다 따져보고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R이 많은 것 같아. R을 많이 본 것 같아. 쉽게 R로 시작하는 게 더 많이 떠올라. 이게 바로 직감이란 말이야. 직감. 이성하고 상관이 없는 직감에 의해서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카너먼 얘기는 인간은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성이나 합리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직감이나 즉흥적으로 느낌에 의해서 대답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거는 왜 인간이 그럴까 그랬더니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저렇게 직감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카너먼 생각인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게 전통 경제학이라고 있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정해진 돈이 있으면 이 돈에서 효용이라는 걸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 말이 전통 경제학에서 인간의 경제적 심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카너먼은 아니다. 무슨 이성이 있어. 무슨 합리적 판단이야. 직감이나 즉흥적이나 느낌 막 이런 걸로 다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글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읽어볼게. 자,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직감을 발휘한다. 자,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런 합리적이라는 전통적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다. 자, 카너먼은 심리학에다가 아니야. 경제학에다가 심리적인 걸 접목시킨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되겠지. 기존의 이론은 전통적 경제학이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 과거에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인간에 비해서 심리학적 카너먼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직감적이다, 즉흥적이다 라고 인간의 선택을
인간의 심리를 통한 경제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얘기했어. 자, 두 번째 문단.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시장에서 우리 마켓 시장에서 재화 자 이거 잠깐 정리할까? 재화는 우리가 거래하는 매매하고 거래하는 물건 물자를 말하는 거야. 물자라고 해도 돼. 그다음에 용역은 우리가 거래할 때 물건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같은 것도 거래해. 그래서 재화는 물자라면 물건이라면 용역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 더 플러스 알아둬야 되는 건 경제 주체가 있는데 이거 정리해 보자. 우리가 경제 주체라는 게 뭐냐면 소비하고 생산하고 분배하고 활동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누가 있냐면 먼저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정부가 있고요. 마지막에 외국이 있어.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을 경제 주체 4개라고 하는데 가계는 당연히 소비하는 거지. 근데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해. 왜냐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어. 우리 가정에서. 또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아빠가 나가서 일하면 노동력을 팔고 생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비, 생산 이런 거 다 하는 애들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전부 다란 말이야. 특히 외국은 거래 대상이 다른 국가를 말하는 거야. 다른 국가.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은 모두 소비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경제적 활동 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왼쪽에 다시 지문 보면 시장에서의 재화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이게 전통주의 경제학이야.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 기대 효용 이론. 자, 기대 효용 이론 나왔어. 저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아둬야 될 용어는 효용이 되겠지. 효용은 만족도야. 어떤 우리가 재화나 용역 물건들을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분명히 기대치가 있고 만족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전통 경제학의 내용에는 기대 효용 이론이 있어.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의 여러 가지일 때 대안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대안의 효용을 계산해 가지고 최대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대. 야, 그러면 굉장히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겠네. 비교, 분석, 검토.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성적이잖아, 이성적. 이렇게 결정하는 건 합리적이잖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전통 경제학이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선택하고 하는지를 효용이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선택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이론을 지금 기대 효용 이론을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효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래. 그럼 효용이 높다는 건 만족감이 높다는 얘기지, 그지? 물론 기대 효용의 체감의 법칙도 있어. 요거는 좀 잠깐 알아보자. 효용이 계속 느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음식물 중에 빵이 있던 빵은 우리가 빵을 3개를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러면 봐봐라. 우리가 가로축은 개수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효용이라면 1개, 2개, 3개까지는 비례곡선이지만 오히려 4개부터는 효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고통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우리가 효용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이니까 좀 잠깐 알아두고,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은 재화를 소비할 때 드는 만족감이래. 자, 어떤 대안의 기대값이 기대효용인데 이거 하나를 소비하면 얼만큼의 효용이 있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기대값을 기대효용이라고 하는데,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 한 개 효용에다가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하면 기대효용이 된다는 거야. 기대효용은 각각의 효용을 다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 기대효용이 된대. 자, 구체적으로 이게 뭔데요?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나온다. 뭐가 나오냐면 예컨대, 자, 나와. 이제 앞에 거 내용 모르면 예시를 잘 봐. 그러면 쉬워지는 거야. 동전을 던져갖고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게 되는 게임.
그다음 앞면이 나오면 5,000원, 미안해.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이네. 똑같은 게임이야. A 게임하고 B 게임은 똑같아. 어? 액수만 다른 거지, 그지? 앞면이 나오면 첫 번째는 2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어. B 게임은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을 잃고 이 게임이야. 액수만 다른 거야. 자, 그다음 화폐 효용은 그것의 액면가가 같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같다는 얘기는 10,000원이 5,000원의 2배만큼의 효용이 있다. 왜? 10,000원과 5,000원 2배 차이니까. 효용도 액면가 10,000원짜리가 5,000원의 2배, 20,000원은 10,000원의 2배 이런 거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고요. A게임의 기대 효용은 뭐냐면, 자, 앞면이 나와서 2만 원을 얻거나 뒷면이 나와서 10,000원을 잃어. 알았니? 맞나? 확률이 0.5니까 2분의 1 곱하면 10,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5,000원이 되겠네. B게임은 5,000원에서 2,500원을 빼니까 2,500원이 되겠네. 그지? 이게 기대 효용이야. 알았어? 기대 효용 값은 2배가 되겠네. 그지? A게임이 B게임에 비해서 기대 효용은 2배나 크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기대 효용의 이론에 따라서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큰 A게임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왜냐면 기대 효용이 2배라니까. 근데 실제 선택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B를 선택한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다 선택하면 무조건 A게임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B를 선택한다는 거지. 아까 카너먼 얘기가 이거란 말이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무조건 합리적 선택을 하는 A를 선택할 거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B를 선택해. 그러면 B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카너먼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전망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까?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B게임을 선택하는 걸 카너먼은 어떻게 설명하나 봐.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이론? 전망 이론을 제시했어. 전망 이론이 뭐야? 그랬더니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대.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결국 A가 아닌 B게임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한대. 전망이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게 아니고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게 그림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프만 이해하면 다 할 수 있어. 자,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전망이다. 손해와 손실과 이득, 심리 상태. 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볼까? 그림 봐봐. 잘 들어. 자, 가로축.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가 뭐야? 성과. 세로가 뭐야? 가치. 가치에 가중치를 둔다 그랬으니까 그 세로축에 가중치를 두는 거야. 자, 그래프 한번 볼래? 옆에 있는 설명 빼놓고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자, 가로는 성과고 세로는 가치고 손실 영역은 왼쪽이고, 그러니까 일사분면이 되겠지, 그지? 맞지 선생님? 일사분면. 손실 영역이 일사분면 아니야? 몰라. 아무튼 왼쪽이 손실 영역이고 오른쪽이 이득 영역인데, 잘 봐봐. 가로축에 마이너스 A하고 A에 절대값을 붙이면 둘은 A지, 그지? 그 얘기는 마이너스 A나 성과를 본다면 한쪽은 A가 이득이고 마이너스 A는 뭔데? 손실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득값과 손실값은 이퀄이야. 똑같아. 절대값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0에서 A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그래프를 봐봐. 기울기.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a에 갔을 때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봐. 어느 쪽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냐면 왼쪽 손실 영역이 가파르다고. 이 얘기는 잘 들어봐. 가치라는 세로축에서 V값, VA 이 크기하고 V 괄호 마이너스 A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밑에 게 크지요. 훨씬 크죠. 자, 그러면 A에서 느끼는 가치하고 마이너스 A에서 느끼는 가치의 크기의 값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즉 V 마이너스 A가 훨씬 더 크다. 이 말은 우리가 손실에서 느끼는 거하고 이득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10,000원을 얻었을 때와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차이는 완전 다르다. 10,000원을 얻었을 때하고 10,000원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 10,000원을 잃어버린 게 훨씬 커. 그게 V 괄호 마이너스 A고 10,000원을 얻었을 때 이거는 VA를 말하는 거야. VA 값. 세로축의 값이니까 V 마이너스 A가 훨씬 더 크지. 그지? 됐죠? 자, 그림 설명 넘어갈게. 맨 마지막에 그림 설명 왼쪽에 보면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전망이론의 그래프의 핵심이야. 이 그래프에 따라서 예를 든 게임이 A, B 중에서 후자를 많이 선택한다 그랬잖아. 즉 B게임을 선택한다 그랬지. 그지? B게임을 더 많이 선택하는 거는 2만 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이 10,000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크지만 이득감끼리 할 때는 이득감 10,000원하고 길 가다 10,000원 얻었어. 길 가다 2만 원 얻었어. 그럼 어느 게 더 좋아? 2만 원이 더 좋지. 같은 이득감일 때는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이득감 즉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거 볼까? 밑에 거가 뭐냐면 같은 2만 원에서 얻을 때 이득감 10,000원에서 얻을 거면 2만 원이 크지만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와 5,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손실감은 10,000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손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알았어? 그래서 더 큰 손실감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자, 여기서 정리 선생님이 해줄게. 확실한 거 밑에 나오는 표야. 확실한 걸 추구하면 자, 여기서는 긍정의 틀이고 뒤에 거 미리 해주는 거야. 이거는 위험 회피형이고 뭐라고? 위험 회피형이다. 우리 위험 회피형의 인간은 뭐냐면 위험한 걸 다 거절하는 거야. 그 얘기는 확실한 거 그것만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은 부정의 틀에서 불확실한 거 이걸 추구해. 그러면 위험 추구형이라고 하는 거야. 좀 이따 문제 나올 거니까 확인하도록 할게. 자, 긍정의 틀과 부정의 틀, 위험 회피형과 부정의 틀에서의 불확실성의 추구는 위험 추구형이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해 봐봐. 이제 다시 계속 이어서 할게. 틀 효과로 전망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틀 효과라고 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를 이득을 주면 긍정의 틀, 손실을 주면 부정의 틀로 인식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의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 회피형, 부정의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는 위험 추구형. 됐죠?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면 위험 회피형 성향이고,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형에 해당되므로 사람은 긍정의 틀이냐 부정의 틀이냐에서 위험 추구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긍정의 틀에서는 위험 회피, 부정의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바로 했던 거 그거고요. 상황 1과 2를 볼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100만 원 상황 1 봐봐. 받는 거하고 잃는 거는 이건 긍정의 틀이고 위에 거는 아래 거는 부정의 틀이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지? 긍정의 틀에서는 확실한 걸 찾겠지. 그지? 부정의 틀에서는 불확실한 걸 찾겠지. 됐죠? 자, 이 상황 1과 2는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밑에 표 볼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 상황 1에서는 이득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긍정의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A보다는 확실한 B를 선택해. 위험, 회피. 반대로 상황 2는 이거는 지금 부정적 상황이죠. 부정의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실이 확실한 D안보다는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위험 추구형이 되는 거지. 자, 이거 이제 카너먼 얘기로 전망이론, 틀이론으로 틀효과까지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어. 근데 다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카너먼이 그 경제적인 활동에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심리학을 가미해 가지고 특히 인간의 특성, 행동 특성을 심리로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까? 저렇게 하면 분명히 돈을 잃어버리는데 손해를 보는데 왜 저걸 했을까? 그거를 설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카너먼의 심리를 경제에 접목시킨 거는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거야. 의미와 가치. 그러니까 얼마나 뭐 훌륭하다기보다는 또 다른 해석의 그 범위를 넓혀놨으니까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문제 한번 볼까? 문제 확인하면 더 확실해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내용에 문제가 안 나와도 알고 있어야 돼. 자, 1번부터 볼까? 1번 기대 효용 이론. 누구야 이거? 전통 경제학이야.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 효용 이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가 뭐야? 우리가 보통 현재 상황에서 어딘가를 추구하면 기준이 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자, 1번 틀렸어. 무조건. 왜 틀렸는지 알아? 이거 기대효용 이론은 전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고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함정이니까 딱 결론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다양한 양상을 보여줘. 다양한 양상은 옆에서 말한 대로 심리학자 카너먼이 전망이론 가지고 손실과 기대, 전망이론, 그 다음에 틀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다양한 결과 있잖아. 다양한 결과, 다양한 행동, 다양한 결과, 인간이 설명 안 되는 다양한 행동 이거를 심리학과 접목시켜서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대형 효과 이론은 전통 경제학인데 어떻게 다양한 걸 분석할 수가 있겠어. 1번 틀렸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 자, 1번이 답이다. 틀렸다. 2번 봐봐. 기대효용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이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기대효용이 바로 누군데? 전통경제야. 그러면 대안을 선택하면 한 가지밖에 없지. 2번, 3번. 카너먼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과정보다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직감에 의존한다고.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4번. 카너먼은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켜서 맨 마지막 줄에 나왔고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의미, 가치를 부여했다. 맞았고. 5번. 카너먼은 인간의 함정 선택을 한다는 전통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행동의 근거로 반기를 들었다. 맞았지요.
정답은 1번이 틀린 거고 1번은 다양한 양상의 분석은 기대형 효과가 아니라 카너먼의 전망이론 틀 효과를 갖고 설명해야 된다. 정답 1번이 틀렸다가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볼게.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자, 1번. 기억이 뭐야? 그러면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기억이 뭐냐면 지문의 기억 다시 봐봐.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직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R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많을 것 같아.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R로 시작하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지. 많이 접하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 직감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자주 노출되면 그게 제일 많은 것처럼 느끼잖아. 자, 그래서 저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사례에서 가장 적절한 것처럼 1번. 신은 존재하는가? 본 적이 없는데? 2번. 1부터 10까지 합이 11부터 10까지 합 중에서 더 크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앞에는 작은 수, 뒤에는 큰 수들의 합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큰 수들의 합이 더 클 거다라고 오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는 자주 노출된 거하고는 다른 거지. 3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당뇨로 인한 사망률. 우리가 자주 보는 건 교통사고.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 이게 바로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기 때문에 똑같지. 정답은 3번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이 30번으로 갈게요. 30번. 보기는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짝 지어진 거. 자, 그림 잘 떠올리고 이득 영역에서는 그러면 그래프에서 오른쪽 영역이야. 오른쪽. 성과와 가치 중에서 오른쪽 영역의 기울기는 밑에 손실 영역보다 훨씬 더 완만하고 손실 영역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득 영역에서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는 폭이 어떻다? 작아지겠지. 작아진다.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겠지. A는 증가고 폭이 작아진다가 그럼 정답이 1번이네. 1번. 한참 찾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득 영역은 오른쪽 영역이고 여기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왼쪽의 손실 영역보다 완만하다. 그래서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비례식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건 맞아. 그런데 증가폭이 왼쪽의 손실 영역보다 작다고. 그런 뜻이야. 그럼 이걸 바꿔볼까? 자, 어떻게 바꿔? 이거를 문제를 바꿔볼게. 1번 정답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어. 손실 영역으로 바꿨어. 손실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가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훨씬 커진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작아진다와 커진다의 차이는 훨씬 더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손실 영역에서는 더 크게 느낀다. 그 다음에 이 이득 영역에서는 더 덜 크게 느낀다라는 얘기야. 자, 정답은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다. 31번으로 갈게. 카너먼의 입장에서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상황 1과 상황 2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봐봐. B안은 확실한 거야. 긍정의 틀 50만 원. D안은 부정의 틀에서 50만 원이야. 손실. 그러니까 이건 이득이고 앞에 건 뒤에 건 손실이잖아. 그지? 사람들은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다. 어느 쪽이 크다? 손실 쪽이 크다. 이게 심리적 특성이야. 1번은 맞았고요. 카너먼 얘기니까. 2번으로 갈게.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이고 C안을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다. 틀렸잖아 지금. 아니? A하고 C는
확률로 한번 따져볼까? 0.5잖아. 0.5. 돈을 잃거나 받거나, 그지? 불확실한 대안에 해당하는 거고, B하고 D는 확실히 받는 대안이잖아. 그래서 A, C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위험 추구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반대로 A하고 C가 아니라 B하고 D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알았어?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그 다음에 BD처럼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A하고 C의 선택자하고 B하고 D의 선택자는 다르다. 이 사람 BD는 확실한 것만 선택하니까 위험 회피고, A, C를 선택한 사람은 위험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거니까 위험 추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31번에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가 3번인데, A, C 안은 이득이나 손실이 불확실한 대안을, BD는 이득이나 손실이 확실한 대안. 여기 나왔잖아, 지금. 3번을 이해했다면 2번이 틀린 게 그냥 나오잖아. BD는 위험한 거 절대 싫어. 그냥 확실히 받는 거, 확실히 일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하니까 위험 회피형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너네가 나중에 은행 가서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이런 거 다 그 설문조사에 체크하면 위험 추구인지 위험 회피인지 나와.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한단 말이야. 4번, 상황 1에서 B안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확실한 이득, 그리고 위험 회피라고 해야 되겠지. 5번, 상황 2에서 C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건 부정의 틀에서 확실한 손실을 꺼리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하지만 위험을 추구하는 위험 추구형의 심리를 이야기한 거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지? 다음으로 가볼까? 자, 다음 32번. 자, 32번. 별표. 좀 다른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건데,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미쳐진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거다.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라고 돼 있어. 자, 보기 봐봐. 먼저 써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품하세요. 우리 흔히 있는 거잖아. 금액은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광고 문구에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져서 제품을 구매. 하지만 막상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사용하던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해 주세요 하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지나요. 소수. 거의 다 그냥 써. 알았니? 자, 이거 갑자기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선생님 봐봐. 환불해달라는 소비자가 소수래. 갑자기 보기 지문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 여기 규정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세요. 환불해 줄게요. 이게 규정이잖아. 그지? 이것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야, 마음에 안 드니까 환불해 주세요가 맞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소수만 그렇대. 다수는 이걸 안 하고 그냥 써.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럼 여기도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심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럴까?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환불해야 되는데 환불 안 하고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찾아보는 거야. 1번,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이 줄어든대. 이득감이 줄어들면 바꿔야지. 환불해야지. 그지? 2번,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생각해봐. 심리적이라고? 심리적인 게 아니야.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봐봐. 뭐라 했냐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 심리적인 현상일 뿐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고. 왜 그러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반품은 이유거든. 근데 왜 반품을 안 해? 반품을 해야지. 3번. 제품을 반품했을 때 이득감,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득감보다 크기 때문에. 이득감이 크면 반품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4번으로 갈게.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 아, 나왔네, 이거네. 환불받을 이득감. 이게 더 크대. 손실에 민감하다라는 위에 한어먼 얘기. 손실에 민감하다. 더 많은, 우리 아까 전망이론 할 때 했잖아. 이득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손실은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손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불 안 하고 그냥 쓰지요. 정답은 4번이잖아. 자, 그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투입된 시간 계산했을 때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합리적. 합리적이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합리적이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이성적이고 교환 조건이고 환불 조건이잖아. 그대로 됐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대로 안 한 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손실감에 우리가 더 민감하다는 심리적 측면을 기업은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 아, 사람들이 이럴 거야. 손실감이 더 커서 안 바꿔. 그러니까 일단 써보라고 하면은 무조건 쓴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지. 플러스 알파. 선생님 개인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미안한 거야. 뭐가 미안해? 뜯어갖고 다 썼는데 이거 다시 팔지도 못하잖아. 에이, 웬만하면 그냥 써주지. 에이, 다음에 안 사면 되지. 이런 거야. 이런 심리적 측면을 교묘하게 이용한 게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드립니다. 이거라고. 실제로 환불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 다음 33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지. B를 고려할 때, 자, B를 고려하라 해서 A하고 B를 선생님 찾아볼게. B는 A하고 B라 해서 A, B, C, D, B. 틀 효과. 긍정의 틀, 부정의 틀. 틀 효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몇 번이냐면 B를 고려할 때 33번. 보기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에 예측한 거다. 자, 일단 봐봐. 어떤 지역에서 전염병 600명의 주민이 죽을 거래. 예상이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A하고 B가 있다. 자, 400명이 죽게 된대. 자, 일단 이거는 부정의 틀이죠. 부정의 틀. 가 프로그램 400명, 나 프로그램은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600명이 죽게 되는데 3분의 2. 그러면 원래 600명이 죽을 예정이었는데 6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일단 부정의 틀로 인식할 거고. 자, 그러면 A와 가하고 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부정에서는 사람들이 뭘 선택할 것 같아? 불확실성일 경우가 부정이잖아. 그지? 그러면 위험 추구형이잖아. 위험 추구형이면 나를 선택해야지. 자,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정답이네. 둘 중에 하나 골라볼까? 사람들은 부정의 틀로 인식한다. 2번. 나를 선택한다. 맞았어. 2번 정답. 긍정의 틀로 인식하는 거야. 죽는 게 무슨 긍정이야.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사람이 죽는 건 부정의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우에는 위험 추구형에 추구하는 심리적인 것들이 발현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알겠지?